네, 안녕하세요. 푸돈쌈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서 또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카라바오 컵 대회 결승전 맨시티와 경기가 있었는데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두 팀의 스탠스는 살짝 달랐습니다. 토트넘은 우승을 위해 베스트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 포백은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오리에, 토비, 다이어, 레길론이 나왔고 미드필더 조합에는 살짝 변화가 있었습니다. 삼선에 은돈벨레가 아닌 윙크스가 선발로 나왔고 베일 대신 모우라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메이슨 감독이 수비적인 역할에는 은돈벨레보다 윙크스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그리고 케인이 라인업에 복귀하면서 풀스쿼드로 나왔습니다. 반면 맨시티는 살짝 힘을 뺀 모습이었습니다.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펩 입장에서는 컵대회 트로피보다는 챔스 트로피가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일단 핵심 멤버인 로드리가 빠졌습니다. 로드리 대신 페르난지뉴가 나왔고 골키퍼도 에데르손이 서브로 나왔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말해서 카라바오 컵대회가 뭐 크게 위상이 있거나 한 대회는 아니지만 토트넘 입장에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우승 트로피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렇다 할 우승 트로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펩이야 뭐 결승전만 15번째인 엄청난 감독이고 메이스는 뭐 사실 말할 것도 없죠.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도 양 팀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르디올라 감독은 평소처럼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한 반면에 메이슨 감독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맨시티는 라인을 끌어올린 채 전방 압박을 통해 토트넘을 사이드로 몰아넣었고, 토트넘은 전방 압박을 자제한 채 라인을 내린 채로 살짝 엉덩이를 빼고 경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 초반에는 토트넘이 전혀 경기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액션 에어리어가 올라오는데 제가 데이터 분석 일을 하면서 정말 각종 리그와 각종 경기를 봤는데 진짜 이런 수치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맨시티 진영에서 플레이한 수치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토트넘은 전반 초반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반 17분까지 슈팅 숫자는 3대0, 점유율은 78대 22.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터치는 맨시티가 15번, 토트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8분에 후방 빌드업을 통해 하프라인을 넘어오는데 이게 토트넘의 첫 후방 빌드업 성공 장면입니다. 이거 대충 말하면 전반 18분 만에 처음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프라인을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전반 내내 토트넘은 이렇다 할 장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을 잡으면 대부분 전방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전방으로 롱볼을 보내거나 아니면 짧게 풀어나오려고 하다가 패스 미스를 하거나, 그러니까 결국 뭘 하든 상대에게 공격권을 빼앗겼습니다. 당장 맨시티와 토트넘의 평균 포지션을 비교해보면 양 팀의 높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맨시티는 수비수들이 하프라인 근처에 위치한 모습이고, 반면 토트넘은 공격진들이 하프라인 근처에 위치한 모습. 이런 경기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있는 건 수비진에서 한 번에 공이 넘어오면 경합 속에서 공을 받은 이후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키핑을 해주는 역할. 이게 리그 초반처럼 역습을 통해 득점을 하려면 케인이 이 역할을 하고 중간에 받아서 이제 한번 연결을 해주거나 팀원들이 같이 역습을 해야 되는데, 맨시티의 공격권을 뺏은 이후 한 번에 손흥민한테 공이 가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은 이후 그 긴 거리를 심지어 맨시티 수비수들을 뚫고 가는 건 너무나 고난이도의 미션이죠. 메시가 와도 될까 말까 한. 거기다 워커 또한 주력이 좋은 선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있는 건 동료들이 올라올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 후반 66분에 메이슨 감독은 변화를 시도합니다. 모우라를 빼고 베일을 넣고 로셀소를 빼고 시소코를 투입. 이 시소코 투입은 아무래도 베일이 활동량이나 수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래도 토트넘이 후반에는 전반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입니다. 액션 에어리어를 보면 1%에서 그래도 1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후반 72분 기준 맨시티 슈팅 15개, 토트넘 2개, 유효 슈팅은 맨시티 2개, 토트넘 1개. 후반 80분의 측면에서 오리에가 스털링을 막다가 파울을 합니다. 본인도 되게 답답한 것 같죠? 아니면 그냥 짜증인가? 그리고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라포르테에게 실점을 합니다. 이 장면을 좀 들여다보면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토트넘은 맨투맨 수비 방식, 개개인의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수비 방식이죠. 킥이 올라오기 전에 시소코가 레길론의 수비 위치를 조정해줍니다. 레길론 너 너무 앞에 있다, 좀 뒤로 와, 이런 이야기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후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정작 본인은 뛰어들어오는 라포르테를 제대로 못 잡으면서 실점에 빌며
빌미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는 애초에 편하게 점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최고고, 그게 안 되면 최소한 비슷한 높이에서 경합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높이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건 시소코가 완벽하게 라포르테를 놓친 거죠. 실점 이후 메이슨 감독은 호이베르까지 빼고 델레알리를 투입합니다. 사실 여기서 델레알리의 투입은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은돈벨레도 아니고 제대로 경기에 나온 지 한 달이 넘은 알리를, 반면 맨시티는 덕배가 나가고 베실바가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스쿼드의 차이겠죠. 그렇게 경기는 1대0으로 맨시티의 승리. 이로써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결승전 15번에서 14번 이긴 감독이 됐습니다. 경기 이후 손흥민 선수는 안타깝게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승부욕과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이렇게 터져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런 손흥민 선수를 맨시티의 귄도안, 포든, 덕배 이렇게 위로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건 훈훈하더라고요. 경기 후 메이슨 감독은 맨시티는 우리보다 최소 4, 5년은 앞서 있는 팀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감독이 팀을 이끌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일정한 방식으로 만든 팀이다. 결과는 아쉽지만 선수들의 노력을 탓할 수는 없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해리 케인은 전반전에는 가장 적은 터치를 기록했고 풀타임을 뛰는 동안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터치를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도 무관이 확정됐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5월 3일 월요일 새벽 3시 15분 셰필드와의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